빈센트 반 고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가 사용한 아름답고 강렬한 색채일 거야. 이 그림은 고흐가 파리에 머문 시기에 그린 그림으로 고흐가 얼마나 독창적인 색채를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 배경은 파랑과 주황, 수염과 눈에는 빨강과 초록색 등 보색을 배치하고 긴 붓질을 활용해서 색을 입혔지. 이런 보색의 조합은 서로의 색을 더 강조하고 색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 또한 고흐는 붓터치를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사용했는데 얼굴 윤곽을 따라 그려진 붓질이 역광의 효과를 주고 있고 얼굴의 밝은 부분은 근육을 따라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 방식으로 눈동자와 얼굴의 빛을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머리 주변의 둥근 붓터치는 일종의 후광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이 스타일은 후에 고흐가 자주 사용한 소용돌이 무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 고흐는 일본 예술과 특히 판화 미술을 아주 좋아했어. 처음엔 단순한 흥미로 수집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의 예술적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일본 문화에 대한 찬미가 대단했었고 특히 파리에서는 일본 예술이 큰 유행을 했어. 자포니카는 일본식 전통 랜턴, 병풍, 칠기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당시 파리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 이와 같은 일본 미술의 영향은 자포이즘이라는 유행을 낳았지. 이것은 일본의 미술, 디자인과 문화가 유럽의 예술과 패션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용어로 특히 인상파 화가 모네와 르누아르가 일본 판화를 수집하며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그리고 고흐 역시 일본 예술의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구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작품에 일본 미술의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페르탄기의 초상화에는 일본 목파나 우키요에가 그려져 있고 아몬드 꽃은 차분하지만 진한 에메랄드 빛으로 동양적인 분위기로 그려졌고 고흐의 유명한 자화상인 분재를 감은 초상 뒤로는 후지상과 화려한 옷을 입은 게이샤들로 배경을 만들고 있지. 그리고 독특한 이 자화상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 속 고흐는 짧은 머리카락에 일본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일본인처럼 보이도록 눈꼬리를 올려서 그렸어. 일본 목판화의 영향으로 구성은 아주 단순하지만 이 그림은 유럽 예술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 미술을 받아들여 현대 미술로 확장하려는 고흐의 노력을 볼 수 있지. 그리고 파리에서 주로 활동하던 인상파 화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의 그림은 더욱 밝아지고 다양한 색채들이 나타나게 되지. 고흐가 이 자화상을 그리게 된 배경은 일본 예술가들이 작품을 교환하며 예술적 교류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는 유럽에서도 예술가들이 서로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갱과 에밀 베르나르에게 이런 방식의 교류를 제안했어. 그 결과 그들은 서로의 초상화를 그리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지. 고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리에서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인 아를로 이주하면서 외벽이 노란 집을 구해 자신의 작업실이자 거처로 삼았어.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고흐가 화가들의 예술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장소였지. 그곳에서 그는 다른 예술가들과 함께 창작 활동을 하며 예술적 교류를 원하는 꿈을 갖고 있었어. 고흐는 파리의 화가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제안했지만 이에 응한 사람은 폴 고갱뿐이었어. 고갱은 예술적 교류를 원하는 마음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고흐의 제안은 그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회였던 거야. 고갱이 올 것에 대한 고흐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해바라기 시리즈야. 고흐는 고갱을 맞이하기 위해 해바라기 시리즈를 그렸고 이는 고갱의 방에 걸어두기 위한 작품이었지. 고흐에게 해바라기는 빛과 따뜻함, 긍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했어. 그리고 폴 고갱에게는 우정과 환영, 감사의 의미였던 거야. 이 해바라기 그림을 처음 그리기 시작한 것은 1887년 파리에서였는데 당시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꽃들은 주로 바닥에 놓인 모습으로 그려졌고 그의 대표적인 기법인 점묘법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줬어. 1888년 아르레 노란집에서 고갱의 방에 걸어둘 이 해바라기 그림은 화병에 꽂힌 모습으로 따뜻한 노란색과 초록색, 주황색 등이 대조적인 색조로 강조되어 있어. 또한 시든 꽃과 싱싱한 꽃을 함께 묘사하여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했지. 해바라기의 생명 주기는 고흐의 삶과 죽음, 변화와 순환의 개념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그려졌고 이는 고흐가 죽기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다룬 주제였던 거야. 고갱은 이 작품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가장 고흐다운 작품으로 평가했다고 전해져.
드디어 고갱이 아르레 노란 집으로 오게 되고 그 둘은 공동생활 초반엔 작업에 몰두하며 많은 그림을 그렸어. 고흐는 항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리는 것을 선호했지만 반면 고갱은 기억에 의존해 창의적인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어. 이 두 화가의 관점 차이는 때때로 작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예로 카페 여주인인 진우 부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들 수 있어. 같은 주제를 다루었지만 고흐는 자신을 잘 챙겨주던 진우 부인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림에서 책을 소품으로 그려 넣으며 교양 있는 부인으로 묘사했어. 반면 고갱은 술잔과 술병을 소품으로 사용하고 진우 부인의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곁눈질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 술집 마담으로 표현했지. 이 두 작품은 화가의 관점과 표현 방식에 따라 같은 인물과 주제도 얼마나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어. 이 그림은 아르레 노란 집에서 고흐의 침실을 묘사한 작품으로 고흐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작품은 고갱과 함께 지내면서 예술 공동체를 꿈꾸고 그가 추구한 평화롭고 단순한 일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어. 이번에 그린 건 단순히 내 침실의 모습을 재현한 거야. 하지만 여기서 색이 중요한 역할을 해. 색을 단순화하고 강렬하게 표현해서 편안함과 꿈을 암시하고 싶었어. 그는 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침대와 의자는 신선한 버터 같은 노란색이고 침대보는 선명한 빨강, 창문은 초록색으로 칠했지 라며 색의 풍부함을 강조했어. 또한 그림자나 음영을 전혀 쓰지 않았고 그냥 평평한 색으로만 표현했거든. 크레페처럼 말이야 라고 덧붙였지. 이건 일본 미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 예술가들은 종종 작품의 중간 부분을 비워두었고 물체들은 유럽 전통적인 기법인 원근법, 즉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배열하는 방식을 벗어나 정해진 방식대로 그림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 거야. 색채와 형태로 자연을 사진처럼 정확하게 그리는 것 대신 다양한 층과 관점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는 사물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심지어 변화시키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어. 이건 자신이 그린 사물에 대해 느낀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야. 이 작품은 3개의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2016년 시카고 미술관에서는 특별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원룸 한 채를 빌려서 그림 속 고흐의 방을 그대로 재현하였고 이 침실을 대여하는 이벤트로 고흐의 방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관람객에게 제공하기도 했었지. 아르레 머무는 동안 고갱과 고흐는 예술적 접근 방식과 성격 차이로 자주 갈등을 겪었어. 그중 하나의 일화가 바로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는 고흐의 초상화야. 고흐에게 있어 이 그림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갱이 그린 자신의 눈이었어. 보통 고흐는 인물을 그릴 때 눈동자를 뚜렷하게 그리곤 하지만 고갱의 그림에서 고흐의 눈은 흐리멍텅하게 그려졌거든. 고흐는 이 그림을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조롱하려는 의도로 그린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됐고 결국 고흐는 술집에서 압생트 잔을 고갱에게 던지는 사건까지 벌어지지. 이 일화는 고흐와 고갱의 불화가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두 사람 사이의 예술적, 인간적 갈등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고갱이 아르레 노란 집에 온 지 2달여 만인 1888년 12월 23일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돼. 고갱은 고흐와의 성격 차이, 과도한 열정, 그리고 감정적 불안정에 지쳐갔고 결국 12월 초에 아르를 떠날 계획을 세운 상황이었어. 고갱의 이 계획을 알게 된 고흐는 큰 정신적 위기를 겪으며 불안과 극도의 고립감을 느꼈어. 그는 당시 망상증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 그리고 12월 23일 고갱이 떠나기 전 두 사람은 격렬한 언쟁을 벌였고 그날 밤 고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홀로 남아 자신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귀를 자르기로 결심한 거지. 그리고 자른 왼쪽 귀를 방에 있던 작은 천조각으로 감싸두었다가 가끔 만나던 사창가의 여인에게 건네주었고 그걸 보고 기겁한 그녀가 경찰에게 신고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어. 일부에서는 고갱을 찌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또 다른 이들은 고흐가 자주 들었던 환청이나 동생 테오의 결혼 소식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해. 또는 고갱과의 갈등 속에서 고갱이 고흐를 다치게 했지만 고흐는 그를 보호하려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압생트를 과도하게 마셨던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여기서 귓볼만 자른 것이다, 귀 전체를 자른 것이다 라는 것에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에 대해
이외에 2016년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서는 귓볼의 일부만 남기고 귀 전체를 잘라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공개했고, 이것은 1988년 당시 반 고흐를 치료한 의사 펠릭스 레이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지. 이 사건 이후 고흐의 환각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그는 석유를 마시거나 물감을 먹는 등 자해적인 행동을 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지. 결국 고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나 그곳에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은 멈추지 않았어. 병원에 있는 동안 약 200여 점의 작품을 그렸고, 이 시기의 작품들에서는 그의 내면과 혼란과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도 예술적 열망은 여전히 강하게 표현되었어. 아무튼 이 사건은 고흐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후에 나타나는 그의 강렬한 색채와 감정의 폭발은 이 사건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남부 진더르트에서 태어났어.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그림에 취미가 있어 종종 수채화를 그리곤 했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고흐도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가 9살 때 그린 개 드로잉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지. 고흐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형이 있었다는 점이야. 고흐는 그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이 사실은 고흐가 생애 내내 자신이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지. 이는 고흐의 정신적, 감정적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예술적 접근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 고흐는 이 생각이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불안과 우울의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져.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이름의 형은 어린 나이에 죽었고, 고흐는 자살로 일찍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지. 고흐가 태어나고 2년 뒤에는 여동생이 태어났고, 또 2년 후에 고흐의 평생 친구이자 동반자인 동생 테오가 태어나게 돼. 고흐는 상당한 독서광이었다고 하고, 이는 후에 그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 11살에 그는 개신교 교사가 운영하는 기숙학교에 가게 되고, 그는 여기서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까지 능통할 정도의 어학 실력을 다지고, 후에 국립중학교로 진학하여 미술 공부도 하게 되지만 갑자기 자퇴를 하게 돼. 그 이유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장애나 발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야. 그의 동생인 테오도 비슷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어머니 역시 정신적 문제를 경험했다고 전해져. 고흐는 16살에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일하게 되는데, 고흐가 일하던 화랑에서는 바르비종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해 판매하고 있었고, 고흐는 그중 밀레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 고흐는 밀레의 그림에 매료되었고, 밀레를 자신의 예술적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지. 고흐는 밀레의 작품을 많이 모작했어.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연습용으로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도 했고, 밀레에 대한 깊은 존경에서 비롯된 일이기도 했어. 고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싶어 했으며, 목사가 되려 했을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 밀레가 그린 가난한 농부의 삶과 종교적인 주제는 고흐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예를 들어 밀레의 낮잠은 고단한 노동 중 잠시 쉬고 있는 농부를 묘사한 작품으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농부들의 힘든 삶을 암시하고 있지. 고흐는 이 작품을 자신만의 채도 높은 색감과 독특한 질감으로 모작해 새로운 느낌을 부여했어. 특히 죽기 1년 전에는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을 모작했어. 이 작품은 화가로서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고흐의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지. 이 그림은 바로크의 거장 렘브란트의 나사로의 부활을 모작한 작품이야. 렘브란트의 원작은 명암 대비,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통해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조를 표현하며, 예수의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고흐는 단순히 모작에 머물지 않고, 그의 그림에서는 예수의 모습이 생략되었고, 무덤 대신 밀밭과 일출을 그리고 종교적 초월의 이야기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해석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특히 그림 속 커다란 태양은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 등장하지만 신성한 빛의 근원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로 느껴지게 그려졌어. 고흐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인 주제의 장르를 풍경화로 전환하는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주었어. 고흐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존경하던 화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며 그림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 이러한 방식은 느리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만의 독특한 화풍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어.
고흐는 1886년 벨기에 안트베르펜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 짧은 기간 동안 전통적인 미술을 배웠지만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성향 때문에 교수들과 종종 충돌했고 결국 몇 달 만에 학교를 떠나게 되었어. 이후 파리로 이동한 그는 인상주의를 접하면서도 그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확립해 나갔고, 이러한 자유롭고 실험적인 성향은 고흐의 예술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지. 고흐는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정신적 안정이 절실했어. 이를 염려한 동생 테오는 고흐가 그림을 그리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합한 요양원을 물색했고, 결국 1889년 프랑스 생레미 드 프로방스에 위치한 요양원으로 그를 입원시키게 돼. 그는 미술상으로서 고흐의 재능을 믿었으며 경제적, 정신적 후원자이자 예술적 동반자였어. 고흐는 편지에서 자신의 감정, 정신상태, 예술적 고민을 털어놓으며 테오와 깊이 교감했어. 그들의 관계는 예술적 연대와 애정이 얽힌 특별한 유대였다고 할 수 있겠어. 생레미 요양원에서 고흐는 많은 작품을 그렸고 그중 하나가 바로 그의 걸작 별이 빛나는 밤이야. 이 작품은 고흐의 야상곡 시리즈 중 마지막 작품으로 밤 풍경을 주제로 한 그의 독창적이고도 강렬한 표현력이 잘 드러나 있어. 별이 빛나는 밤은 생레미 요양원 침실 창문에서 바라본 풍경을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 고흐가 요양원에서 그린 유일한 야상곡이라고 할 수 있어. 작품 속 소용돌이 치는 별빛과 밤하늘은 고흐 특유의 붓터치로 표현되었고, 이는 그의 예술적 표현이 정점에 이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언급했어. 오늘 아침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시골 풍경을 보았어. 그 풍경 속에서 커다란 새벽별 하나만이 돋보였지. 여기서 고흐가 말한 새벽별은 금성으로 그림 속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묘사되었어. 하지만 놀랍게도 고흐는 이 작품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해. 그의 친구 베르나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무 큰 별을 잡으려 했다고 언급하며 이 그림을 실패작으로 평가했어. 여기서 너무 큰 별은 그의 예술적 야망을 상징하며 별들의 과도한 추상성과 표현적 형태가 의도한 결과와는 멀어졌다고 느낀 거지. 별이 빛나는 밤은 고흐가 자신의 내적 갈등과 예술적 야망을 표현하려는 과정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비록 그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그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지. 야상곡 시리즈의 나머지 두 작품은 롱강유의 별이 빛나는 밤과 카페 테라스에서의 밤으로, 이 두 작품은 별이 빛나는 밤보다 먼저 그려졌어. 고흐는 밤에 그림 그리는 것을 흥미로워했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인공조명의 반짝이는 색을 포착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지.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가 밤 풍경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 수 있어. 하늘은 아쿠아 마린색이고 물은 감청색이며 가스불은 노란색, 반사된 빛은 녹색과 청동색으로 내려와. 하늘의 아쿠아마린 색깔 위엔 큰 곰자리가 반짝이는 녹색과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섬세한 창백함은 가스불의 거친 금색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고흐는 이렇게 풍경의 색감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공적인 빛이 어우러지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던 거야. 그림 속 빛나는 별은 북두칠성이야. 고흐가 론 강가에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실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큰 곰자리는 그 방향에서는 볼 수 없었어. 하지만 고흐가 등을 돌려 북쪽을 향해 바라보면 정확히 그 그림에서 묘사된 위치에서 큰 곰자리를 볼 수 있었지. 그래서 이 그림은 지구의 풍경과 하늘의 풍경이 결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어. 고흐는 이 시기에 별들을 활짝 핀 꽃처럼 묘사했고, 야상곡 시리즈의 다른 작품인 카페 테라스의 밤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별을 그렸어. 그 후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때 그의 기법은 더욱 발전해서 별의 밝기를 동그란 원형의 점으로 묘사하게 된 거야. 추가로 일부에서는 고흐가 밀레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사했다는 설도 있지만 그건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야. 카페 테라스의 밤은 롱강의 별밤과 같은 9월에 그려진 작품이야. 이 그림은 도시 생활과 밤의 분위기를 잘 담아냈고, 별빛이 가득한 배경과 테라스의 노란색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었지. 고흐는 이 작품에서 검정색을 쓰지 않고도 아름다운 밤을 표현했는데,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이제 검정색 없이 밤을 그린 그림이 나왔어. 아름다운 파랑, 보라색, 초록색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했고, 빛나는 광장은 옅은
유황색과 레몬색으로 물들어 있지. 나는 밤에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정말 즐거워. 어두운 곳에서는 파랑을 초록색으로, 보랏빛을 분홍색 보라로 잘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바로 전통적인 검정색 밤과 초라하고 창백한 빛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야. 이 편지 내용이 색에 관한 것이라면 이 그림의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모파상의 벨암이라는 소설인데 가난한 시골 청년 뒤루아가 파리로 가서 잘생긴 얼굴을 무기로 여인들의 마음을 얻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한 단계씩 신분을 상승하고 성공을 탐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지. 19세기 프랑스 사회의 부패와 인간 욕망을 그린 소설이기도 해. 모파상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이어서 고흐는 이 소설에 대해 편지에 이렇게 덧붙였어. 베라미의 시작 부분에 대로에 불이 켜진 카페가 있는 별이 빛나는 파리의 밤 묘사 때문에 그래. 내가 방금 그린 그림이 그거랑 아주 같은 주제이거든. 이렇게 고흐는 소설과 자신의 그림이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어. 다시 그림으로 가서 이 작품은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배경을 사용한 첫 번째 그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특히 이 그림은 그 후 롱강의 별밤과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보여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별빛을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 별빛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탐구했고 그 이후로 그의 그림 속 별은 더욱 독창적이고 강렬한 빛을 발하게 되었지. 고흐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이집트의 오벨리스크처럼 선과 비율이 아름다운 균형을 지닌 대상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그 푸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따를 수 없는 깊이가 있다고 표현했지. 아르레 있을 때 그린 그림들은 직선적이고 간결한 형태였는데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들은 휘어지고 구부러진 곡선 형태로 변화했어. 그림 속 나무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듯 요동치며 하늘로 오르는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그려졌지. 사이프러스 나무에 매료된 고흐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기 직전까지 이 나무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그렸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항상 푸르른 상록수여서 부활과 재생,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어. 그러나 한편으로 이 나무는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묘지에 심기도 했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상징으로도 사용됐지.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는 독특하게도 죽음과 부활을 함께 상징하는 나무가 된 거야. 고흐는 그가 겪고 있는 삶의 고통과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 이 나무를 사용했지만 그와 함께 하늘을 향해 빛나는 별빛이나 파란 하늘의 표현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종교적 구원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래서 별이 빛나는 밤 같은 작품에서 밤하늘의 별은 영원함을 의미하고 그 앞에 우뚝 솟은 사이프러스 나무는 죽음과 종교적 구원을,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는 재생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고흐의 작품 중에서도 현대적이면서 강렬한 색감을 자랑하는 꽃 정물화들이 있는데 이 그림은 형광빛이 도는 연두색 배경과 화병에 담긴 분홍빛 꽃의 보색 대비 효과를 통해 서로의 색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평면적이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지. 화병과 꽃은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이를 보완하듯 왼쪽에 노란색 책이 배치되어 그림의 균형을 맞추는 독특한 구도를 보이고 있어. 고흐의 또 다른 특징은 일정 부분이 잘린 듯한 구도로 사이프러스 나무와 붓꽃 그림에서도 이런 구도를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캔버스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시선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적인 효과를 주는 거지. 생레미를 떠나기 직전 고흐는 장미와 붓꽃을 주제로 한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중 이 작품은 고흐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물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데 배경은 사선으로 물결치듯 표현되어 그림의 생동감을 더하고 꽃과 꽃잎의 풍성한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하지. 원래 장미는 분홍색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발해 흰색으로 변했는데 이는 오히려 그림의 신비로운 느낌을 더해주게 되었어. 이 시기의 정물화에서는 고흐의 형태 표현도 독특한데 꽃은 부드럽고 둥글게 그려진 반면 잎은 가위로 잘라낸 듯 각지고 날카롭게 표현되었어. 이는 꽃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잎의 날카로움 사이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여지지. 동시에 자연의 이중성, 즉 부드러움과 거칠음, 섬세함과 강렬함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돼. 노란색 배경과 붓꽃 그림에는 색채 대비가 더욱 두드러져. 고흐는 보색의 강렬한 대비를 활용해서 시각적 강렬함을 의도했고 이를 통해 단순한 시각적 인상을 넘어 색을 감정 표현의 도구로 삼았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며 붓꽃의 보라색에서 붉은빛이 사라져 현재는 파란색으로 변한 상태야. 고흐는 구도, 형태, 색채, 붓터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험적인 도전을 이어갔어.
그의 색감은 단순히 미술적 기법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계절적 주기와 분위기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어. 봄에는 녹색과 분홍, 여름에는 파랑과 오렌지, 가을은 노란색과 보라색, 겨울은 흰색과 검은색의 조화를 통해 자연의 변화를 표현했지.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림에 있는 색은 인생에 있다라고 언급했듯이 고흐에게 색은 그의 희망, 고통, 고독과 같은 감정을 전달하는 강력한 언어였던 거야. 이 그림은 고흐의 마지막 생애를 보낸 오베르에서 그린 작품으로 특히 이 작품은 고흐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비평가들은 이를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어. 그림의 규격은 가로 103.5cm로 가로 방향으로 장대한 풍경을 잘 표현한 것이 특징이야. 그림에는 노란색 밀밭 위로 까마귀가 날고 폭풍우를 연상케 하는 극적인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그려져 있어. 아래쪽의 길은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중앙의 길이나 까마귀는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바람에 휘날리는 밀밭은 화면의 3분의 1을 채우고 그 위에 펼쳐진 하늘은 강렬한 색조로 그려졌어.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극도의 슬픔과 고독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고 해. 이 그림은 오베르의 교회로 아래쪽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까마귀가 나는 밀밭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나오게 되지. 이 그림에서 고흐는 교회의 건축적인 세부보다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와 환경에 더 중점을 두었어. 교회의 탑은 비틀린 형태로 강렬한 색조로 그려졌고 주황색과 보랏빛 지붕, 코발트 블루 하늘, 그리고 푸르른 황금빛이 감도는 주변이 대비를 이루며 이 작품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어. 그는 교회를 희망의 상징이 아닌 불안과 고독을 드러내는 대상으로 그린 것이지. 사실 처음 오베르로 옮겨왔을 때 고흐의 정신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지만 동생 테오의 편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내의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고 고흐는 이것을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느꼈을 거야. 이로 인해 고흐는 다시 불안에 휘말리게 되었어. 그리고 그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지. 까마귀 나는 밀밭은 고흐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실제 마지막 작품은 나무뿌리라는 작품이야. 이 그림은 고흐가 자살하기 전까지 작업하던 그림으로 복잡하고 어두운 색조의 나무뿌리가 얽혀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어. 이 작품은 고흐의 내면을 나타내는 주제와 함께 그의 실험적인 예술적 도전이기도 했지. 1882년 고흐가 그림을 독학하던 시절의 이 작품은 잎이 떨어진 겨울나무로 그는 삶의 투쟁처럼 보이는 열렬히 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으로 자연과 인간을 비유한 작품이었다면 1890년에 나무뿌리는 자신의 내면이라는 주제와 함께 그의 도전적인 실험작의 하나로 앞으로의 추상회화를 예고하는 그림이야. 그는 1890년 7월 27일 쇠약해진 몸과 정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베르성 뒤쪽에 있는 밀밭에서 프랑스제 권총 리볼버로 자살을 하게 돼.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지만 심장을 비껴가 죽지 않았고 피투성이인 채로 1.6km 거리에 자신이 머물던 여관으로 와서 쓰러지게 되었어. 그의 담당 의사였던 가셰는 총알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시도했지만 당시 의학 기술의 한계로 총알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지. 다음날 동생 테오가 찾아왔을 때 고흐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며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곧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었어. 고흐는 테오에게 슬픔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틀 후인 1890년 7월 29일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돼. 그의 나이는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가 요절한 나이와 같아. 그만큼 고흐의 죽음은 예술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또한 참고로 1965년 고흐가 자살할 때 사용했다는 리볼버가 경매에 출품이 되는데 고흐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도 해. 하지만 그의 죽음엔 다양한 설이 있어. 동네 청소년들이 우발적으로 쏜 총에 맞았지만 그 소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기 싫어 자살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는 사망 전 조울증이나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색과 형태의 왜곡을 경험하고 별빛이 너무 밝게 느껴진다거나 사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압생트라는 술을 과음하면서 정신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 고흐의 죽음은 예술사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동생 테오는 고흐의 죽음을 애도하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어 1891년 1월 25일 3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작품은 거의 판매되지 않았고 유화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작품이 팔렸는데 그것은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이었지. 이 작품은 1890년 브뤼셀 전시회에서 벨기에 화가이자 수집가인 안나 보흐에게 400프랑에 판매되었어. 동생 테오는 미술상으로 일하며 고흐의 그림을 홍보하려고 노력했지만 고흐의 작품은 당시 대중에게 매우 혁신적이었고 독특했거든.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그림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 테오의 아내인 요한나는 죽은 남편을 대신해 1892년 파리에서 고흐의 전시를 개최했지. 이 전시회는 고흐의 작품이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중요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계기였고 그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 테오는 내게 예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빈센트의 작품, 나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테오와 빈센트가 평생 동안 모은 이 보물들을 아기를 위해서라도 잘 보존해야겠다. 그게 나의 일이다. 그리고 요한나는 사후 15년 후인 1905년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는데 유럽 전역의 평론가들이 찾아왔고 고흐는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야. 또한 고흐의 편지들을 정리해 책으로 출간했고 이러한 노력은 고흐의 명성을 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지. 그리고 1930년부터 고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고 지금은 작품 한 점당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되기도 해. 사실 고흐가 화가로서 활동한 것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초기에는 본격적인 예술 활동보다는 독학과 배우는 시기였고 창작에 가장 집중한 시기는 32살에서 37살까지 단 5년 동안이었지. 그리고 그 시기에 2100여 점에 달하는 그림을 그렸어. 고흐에게 있어 미술은 사명이었고 비극적 감정에 대한 정화 작업이었으며 정신적 체험과 영감의 근원이었지. 17세기 네덜란드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렘브란트가 있었다면 20세기 최고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는 고흐일 거야. 그는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추구하였고 짧은 생애 동안 강렬한 색채와 감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 독특한 화가라고 할 수 있겠어.